식탁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더군요. 애들이 이걸 먹고 좋아할까? 혹시나 뭘 못 먹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에 조심 또 조심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다들 자리에 앉았고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은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진이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국에 다시마 들어갔나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죠. 응. 국물 맛 좀 내려고 조금 넣었어. 왜? 수진이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준서가 다시마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 못 하셨나 봐요. 지금이라도 그냥 밥만 먹게 해야겠네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너무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조심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수진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무슨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말투도 단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곧장 말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하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이만큼 신경 썼는데 그렇게 나무라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다음부터 주의해달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내내 그 자리에 앉아서 손에 힘이 풀린 채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진이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못 챙긴 걸까?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 당신 병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너무 다 맞추려 하지 마. 그 말을 듣고는 고개는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하나 더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벌어져 결국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거였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자님이 둘째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한다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리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참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정직하고 부지런한 분들이라 그 마음을 담고 싶어서 늘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손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었고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20살이 넘자마자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흔했고 저도 새벽같이 출근해 저녁 늦게야 퇴근하는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 나이 25쯤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행동 하나하나에 믿음직스러움이 묻어나던 사람이었죠.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밥을 나눠 먹으며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저는 그 시절 흔하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는
매일 전쟁 같던 하루가 시작되곤 했죠. 새벽에 눈을 뜨면 도시락 2개 싸고 미리 반찬 재료 손질하고 남편에게 아침밥 챙겨주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면 하루가 순식간이었어요. 저녁엔 남편 늦게 들어오니 기다리며 반찬도 만들고 빨래하고 그런 날들이 지나면 계절이 훅 바뀌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살다 보니 제가 저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쉰 줄도 모르게 훌쩍 지나왔고 어느새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둘이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다정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손주도 예의 바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잘 따릅니다. 문제는 둘째 녀석 기훈이었죠. 어릴 때부터 성격이 까칠하고 본인이 원하는 게 확실했어요. 늘 따지기를 좋아했고 부모가 해준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서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훈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땐 인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투도 나긋했고 겉으로 보기엔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속을 알 수 있다는 말,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결혼 초기엔 제가 일부러 먼저 연락도 하고 생일이면 선물도 보내고 명절에도 이것저것 챙겨서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살갑게 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딸처럼 생각하자고 마음먹었기에 정성껏 다가가려 애를 썼죠.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오는 일이 없었고 내려온다 해도 늘 피곤하다며 얼굴만 비추고는 금세 올라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좋고 그래야 명절 같다는 생각에 매번 손을 걷어붙이고 시장부터 부엌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밑반찬은 물론이고 아이들 입맛에 맞을 만한 음식까지 검색해서 해보기도 했고 손주 간식까지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 정도면 고마워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진이는 늘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보다 시댁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꼭 누가 시켜서 온 사람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놔 봐도 늘 그러더군요. 그냥 넘겨.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야. 제가 넘길 수 있었다면 애초에 마음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겠죠. 내가 다 감당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은 지나버렸습니다. 올해는 명절이 좀 더 특별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두 집안이 다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모두 다 내려온다고 해서 나름 신경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방향제도 놓고 물걸레질도 매일같이 했습니다. 큰 며느리 은정이는 전화로 뭐 도울 것 없냐고 물어오고 손주도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했다기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오겠다는 메시지 하나, 그것도 짧디 짧은 한 줄만 도착했을 뿐이었죠. 그래도 제가 애써 웃으며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창문을 열고
마당을 둘러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제 등을 바라보다 말했죠. 여보,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할 거면 당신이 어제 시금치 다듬을 때부터 말렸어야지. 사실은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불편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고맙단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무언가를 해줘야 하나, 내가 이렇게 애쓰는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불편함이 터지는 데는 그날 저녁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느릿하게 마당을 덮을 무렵 마침내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정훈애였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큰손주 성찬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등까지 전해졌고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은정이는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습니다. 뭐 하나라도 들려줄까 싶어 그 손에 쥔 비닐봉지를 보며 웃으니 작은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과일 조금 샀어요. 다른 건 어머님이 다 해두셨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준비해 놓은 음식이 괜히 덜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운 마음도 들면서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다음 차가 도착했습니다. 기훈이네였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기훈이는 여전히 무표정, 수진이는 가볍게 인사하긴 했지만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작은 손주인 준서도 쭈뼛쭈뼛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길 안 막혔니? 운전은 기훈이가 하니까요. 전 그냥 옆에서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곤 슥 집안을 훑더군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음식 냄새가 퍼졌는지 손에 들린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은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했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을까봐 반찬도 다양하게 했어. 그랬더니 수진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렇게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아, 저기 혹시 청소는 하셨어요? 거실 구석에 먼지가 좀 모여서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먼지가 분명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물걸레질을 2번이나 돌렸고 마당이며 창틀까지 신경 써서 정리했는데 그것도 손주들이 온다고 일부러 방향제도 바꾸고 환기도 시켜놨던 거려. 당황한 마음에 괜히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도 시켰어. 걸레질도 했고. 그래도 부족했나 보구나.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수진이 표정은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 하나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정말 말로 다 못해요. 그날 점심은 미리 준비해둔 갈비찜이었어요. 큰 손주는 고기를 참 좋아해서 일부러 고기를 넉넉히 넣고 부드럽게 푹 익혔죠. 작은 손주인 준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여서
이번엔 좀 가까워져 보자 하는 마음에 좋아할 만한 반찬도 따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에 앉자마자 또 일이 생겼습니다. 준서가 두리번거리다가 갈비찜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우리 준서, 이거 먹어볼래? 할머니가 직접 푹 삶아서 부드럽게 해놨어. 그 말에 큰 며느리가 살갑게 말했죠. 준서야,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고기 맛있겠다. 내가 좀 잘라줄게. 큰 며느리가 웃으며 아이에게 고기 조각을 옮기려는 순간 수진이가 그릇을 덜컥 들고는 말렸습니다. 어머, 형님, 그거 준서 못 먹어요.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은정이도 저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혹시 알레르기라도 있는 거니? 지난번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고기 쪽에서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먹이려고요. 아, 그렇구나. 미리 알았으면 특별히 따로 준비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느낌. 손주가 먹지 못한다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하는 모습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작은 손주가 감나무를 보며 관심을 보이길래 제가 감을 하나 따서 건네려 했어요. 작년에도 큰 손주 성찬이는 그걸 참 잘 먹었고 이번엔 준서도 조금 익숙해지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수진이가 또 가로막았습니다. 준서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감도 못 먹니? 딱딱한 거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릴 수도 있어서요. 아직은 좀 불안해요. 그 말에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보호일 수도 있겠지만 매번 뭐든 안 되고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싶었습니다. 말을 꾹 삼켰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진이는 늘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 손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만 주었습니다. 첫째 정우가 옆에서 저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냥 넘기세요. 넘긴다는 게 이렇게 서럽게 넘겨지는 일이라면 도대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마음이 쓸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집, 똑같은 음식. 그런데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 그런데 이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속이 뒤집히는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잠은 잔 것 같지도 않았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 있는 날인데 아침 밥상을 안 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남겨두었던 고깃국은 미리 불에 올려두었고 아이들 먹기 좋게 달걀찜도 부드럽게 쪘습니다. 나물 반찬도 미리 묻혀둔 걸 꺼내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머릿속은 계속 어젯밤 그 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걸 못 먹는다. 저건 안 된다.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하나? 뭔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혹시 오늘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잠에서 깬 식구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찬이는 신나서 마당을 뛰어다니고 정우는 고개를 흔들며 아이고, 애가 새벽부터 이렇게 뛰니 잠이 깨네. 하며 웃었습니다. 기훈이는 말없이 앉았고 수진이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아이를 챙겼습니다. 아무 말도 없기에 괜히 눈치를 살폈어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죠. 아침 입맛 없더라도 국물 한 숟갈은 꼭 뜨자. 고깃국은 밤새 불에서 끓였으니 깊은 맛이 날 거야. 달걀찜도 부드럽게 쪄놨고 간은 삼삼하게 했어. 그 말에 은정이는 바로 반응했어요. 어머님, 정말 정성 가득한 아침이에요. 성찬이도 달걀찜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 이런 반응 하나만 있어도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뛰는 보람이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던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 국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국에 다시마 들어갔나요? 그 한마디에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국물 낼 때 넣었던 다시마였어요. 어떤 생각도 없이 넣었던 건데 수진이의 말투는 무언가 실수를 지적하듯 정확했습니다. 응, 국물 우릴 때 다시마랑 멸치 조금 넣었어. 왜 그러니? 준서가 다시마 알레르기가 있어요. 미량만 들어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국은 안 먹일게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너무나 묵직했습니다. 고깃국이 아이에게는 독이라는 듯한 표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은 사전에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정이가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죠. 동서, 어머님이 미리 아셨으면 당연히 조심하셨을 거야. 다음엔 미리 알려줘. 괜찮아요. 준서는 그냥 빵하고 과일만 먹일게요. 그 말에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성 들여 차린 아침이 마치 불순물 가득한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의 지적과 단절이 담긴 말투는 차라리 노골적인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식사는 그 후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저 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고 정우는 농담을 섞어가며 성찬이에게 김을 싸주는 등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제 귀엔 그 웃음조차 머릿속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마와 알레르기, 조심하지 못했다는 후회로 가득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식탁을 치우는데 수진이와 기훈이가 거실 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부엌에서 거실까지 소리가 또렷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리였기에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애한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냐?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그 정성이 우리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게 정성이야? 차라리 그냥 시켜 먹자고 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매번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진짜 불편해. 애기도 감기 걸릴까 걱정되고 먼지 많고 공기도 안 좋고. 순간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편하다? 정성이 불편하다고? 음식 냄새, 집안 공기, 심지어 아이가 감기 걸릴까 걱정이라니.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노력들이 모조리 불쾌한 일로 느껴진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은정이가 제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듣고 좀 어이없긴 했지만 지금 나서봤자 좋을 게 없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 쓰고 싶어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정말 그랬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하나 확실했던 건 오늘 아침 이후로 제 마음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거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또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손주 준서와의 작은 접촉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냥 감정만 사귀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사건은 정말 제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려 부엌 창가에 서서 차를 한 잔 내리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성찬이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준서도 작은 공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마당을 채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잠시나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고요히 잠든 시간에 방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편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수진이를 생각하면 이젠 뭘 어찌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더니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기훈이와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당신은 몰라서 그래. 준서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나도 알지. 근데 그런 게 반복되잖아. 청소도 엉망이고 음식도 너무 느끼하고 우리 애가 아프면 그거 어머님 책임이야? 아니면 나? 그 말에 저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피가 확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엉망이라니, 느끼하다니, 내가 매일같이 닦고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간 맞춘 반찬들이 그렇게 취급되는구나 싶었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말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낸다 한들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뀔 리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하길래 제가 외투를 입혀주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긴 했지만 뛰어놀기엔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준서가 마당에 있는 걸 보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준서. 밖에 나가면 안 돼. 감기 걸릴 수도 있어. 애가 좀 뛰면 어때서 그래? 마당에서 바람 좀 쐬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감기 독한 거 모르세요? 어머님, 애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무심하게 내보내는 거 좀 걱정돼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심하다니. 내가 내 손주를 무심하게 생각했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듯 들렸고 그날 아침엔 제 입에서 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는 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눈치 없는 사람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었고
함께 웃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밟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서서히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기훈이 부부가 저녁도 먹기 전에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는 투였고 마치 내가 그들의 불편함을 만든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점심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막 손을 닦고 나와 거실에 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작은 아들 기훈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앉더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오늘 저녁 전에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내일 점심 먹고 올라가기로 했던 일정이었거든요. 손주들과도 하루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아직 냉장고 안엔 먹을 음식도 나눠줄 반찬도 가득 남아 있었어요. 벌써? 내일 점심 먹고 간다며. 왜 갑자기? 수진이가 피곤해하고 준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회사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내일 출근해야 할 수도 있대요. 그 말에 저는 기훈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뭐라도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말투가 워낙 단호하고 조심스러워서 도무지 붙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짐을 싸느라 분주한 듯 방 안을 오가고 있었고 준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유모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피곤했을까? 아니면 정말 이 집이 그렇게까지 불편한 걸까?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지. 준비해둔 반찬도 많고 성찬이도 내일 준서랑 놀기로 했다고 하던데. 어머님, 시골은 저희한테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준서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되고요. 병원도 멀잖아요. 집에 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그 말. 정말이지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준비한 시간이 이 아이에겐 그저 시골이 힘든 이유 하나로 무너지는구나. 모든 게 단순히 환경 탓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이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낙후된 곳이라 생각하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 은정이가 조용히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우리 오신다고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님 뜻이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애 키우는 거 정말 힘든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손에 쥐고 있던 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일시적인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은정이가 조용히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괜히 음식하고 청소하고 장 봐오고 다 너희들 잘 먹이고 잘 재우려고 그런 건데 그게 다 그렇게 부담이었니?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이도 눈이 동그래졌고 기훈이조차 제 표정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뿐이고 아이 건강 때문에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 예민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예민함이 어쩌다 보니 나한테만 쏟아지더라. 음식은 짜다고 하고 기름지다고 하고 먼지 많다고 하고 감은 딱딱해서 못 먹인다 그러고 고깃국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가 그 말을 할 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질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내 딴엔 정말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가 우리 집에 오면 진짜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길 바랐고, 준서도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랐지. 그런데 너희는 언제나 불편함만 얘기하더라. 그제야 수진이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래, 감정적으로 굴었다. 왜냐면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너는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들을 나는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넌 단 며칠도 못 참고 가겠다고 했지. 그래, 피곤할 수도 있지. 애 키우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가족끼리는 조금은 이해하고 참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순간 수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기훈이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훈아, 너도 내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될 줄 몰랐지.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넘겨왔던 일들이 오늘부턴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너희가 우릴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도 이제 너희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게. 수진이는 결국 아무 대답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기훈이도 눈치만 보다 따라 나섰고 저는 그저 등 돌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은정이는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상해 마세요. 저라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다. 이제는 진짜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겠더군요. 이제 알겠지. 뭘? 그 애들은 우리한테 마음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온 거야. 애 데리고 와야 하니까 한 번쯤 와주는 거지. 당신이 뭐든 정성 들여 해도 걔네들 눈엔 그게 다 불편한 것들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 좀 접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한 계절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니 한기가 훅 들어오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마음 한켠은 전날 밤 그대로 얼어붙은 채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고 자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제가 뒷마당을 잠깐 쓸고 있을 때 남편이 약수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통과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고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하던 모습에서 무언가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괜히 마음 정리하려고 해 뜨거운 물을 한 잔 따라 거실로 나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운함이 지나고 나면 다음엔 허무함이 오더군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고생고생하며 모은 돈, 나중에라도 우리 아들들한테 보탬이 될까 싶어 아껴둔 땅 문서와 예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이 있었고 아이들 이름이 적힌 메모장과 등기서류, 통장 사본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우리 이제 이거 다 정리하자.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 필요 없잖아. 이제는 진짜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마음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매번 살갑게 연락해 왔고, 큰 손주 성찬이도 올 때마다 나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기훈이네는 생각할수록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혼 초반에 준 용돈, 신혼집 살림 차리라고 몰래 넣어준 적금, 시골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좋다고 마음껏 쉬라며 해줬던 배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그 사람들에겐 다 당연한 서비스였나 봅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골집은 큰아들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기로 했습니다. 마당 있는 이 집은 성찬이가 더 크면 와서 뛰어놀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중은행에 나눠져 있던 예금은 대부분 정리해서 큰아들 부부 앞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생활비만 조금 남겨두기로 했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간소하게 살면 충분했으니까요. 재산 정리를 마치고 나서 제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빠랑 이야기 좀 했는데 말이다. 이제 우리 둘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더 정리할 것 같아서 말이지. 엄마, 왜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한테 집도 넘기고 예금도 보낼 거야. 이제는 우리도 홀가분하게 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래.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기훈이랑 무슨 일이? 됐어. 더 말 안 해도 된다. 너희는 늘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잖니. 그럼 그걸로 된 거야. 며칠 뒤 결국 그 소식을 들은 기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전화벨이 울리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그게 진짜 다영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다. 왜요? 저는 자식 아니에요. 그 말에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이지. 그런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니? 그런데 너희는 우리를 늘 불편하게만 생각했잖아. 그게 가족이니? 엄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았던 거지. 그래. 상황이 안 좋았겠지. 다들 힘들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 마음이 있잖아. 나는 내가 부모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 결정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겨울 바람이 스치더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 기대했다가 상처받을 필요 없는 삶. 우리 둘만을 위한 늦은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지?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야. 당신 너무 잘했어.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결정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날씨가 한층 더 싸늘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을 타고 부엌까지 들어왔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를 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걸 놓고 나니 아주 오래된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랄까요? 아직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좀 더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산책도 하고 평소엔 미뤄뒀던 사진첩 정리며 마당 손질까지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참 평화롭고 소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지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 저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다기보다는 단단히 벼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격한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마 큰아들네로 재산이 모두 넘어간 게 못마땅해서 전화를 한 거겠죠. 그래서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님 댁은 형편이 여유롭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애도 더 어리고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 푼도 안 주시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너희가 우리한테 뭘 해줬니? 그냥 내려오면 밥 차려주고, 방 따뜻하게 데워주고, 손주 챙겨주고, 그게 다 너희에겐 당연한 거였겠지만, 우리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어. 너희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긴 했니?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별하시니까 저희가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 말이 또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차별이 아니야. 그건 구별이야. 우리한테 마음을 줬던 사람과 늘 마음을 닫고 벽만 쌓았던 사람 사이의 차이야. 너희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이제 우리도 너희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쪽이 우리를 불편해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너희를 불편하게 여기기로 했단 말이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손주도 있잖아요. 준서가 나중에 크면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 할 텐데 그런 게 괜찮으세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준서를 보기 위해 내가 또 이렇게 불편해야 하니? 내가 잘해줘도 뭐 하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해주는 족족 너는 다 깎아내리기 바빴지. 그러다 어느 순간엔 애가 낯가린다며 날 피하고 그게 다 누구 책임인지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준서가 어머님 손주인데 그럼 너도 내 며느리였지. 그런데 며느리로서 해야 할 예의 하나라도 지킨 적 있었니? 밥상 앞에서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먹은 적도 없었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던 게 바로 너 때문이었다. 이젠 나도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저희도 진짜 모른 척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방식대로 챙긴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방식이란 게 뭔지 잘 알겠다. 남한테 상처는 줘도 본인은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방식. 조용히 참아온 내가 바보였지. 하지만 이제는 안 그래. 나도 이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 줄 거야. 너희는 그 대상이 아니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목소리가 잠기도록 말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말해야 할 걸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병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큰아들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한 서류 봉투를 내어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죠. 큰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너희가 해준 만큼 우리가 답하는 것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웠던 걸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 남은 인생 너희라도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다 싶어. 그러니까 받아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우리 쓸 것도 남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정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지켜드릴게요. 두 분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 잘한 거야. 지금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부끼리 나누는 짧은 대화와 산책길의 바람소리만이 고요하게 공간을 메우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둘째 아들네에게 안부 연락을 먼저 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기운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손이 가질 않더군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 생각에 스스로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둘째 아들 기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엔 눌렀습니다. 엄마, 그래. 웬일이냐?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주는 무게를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도 알잖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 계속 그날 일만 떠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자꾸 후회가 돼. 수진이랑도 많이 싸웠어. 솔직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기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눈물도 흘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후회할 수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더라. 근데 기훈아,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진 않아. 어떤 관계는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엄마 그래도 자식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자식이지.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했던 건 아니었잖니. 나도 사람인데 계속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너희를 바라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 기훈아, 내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부모는 자식을 평생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란다. 그 마음에 감사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랑도 끝날 수 있어. 기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사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오래된 종처럼 천천히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이 말의 끝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다시 안 될까? 안 돼. 나는 이제 더는 상처받기 싫어. 그래도 미워하진 않을게. 그저 이제는 각자 자기 삶 살아가는 거다.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야.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끊고 나서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평생을 품에 안고 살았던 내 자식이라면 더더욱요. 하지만 저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더니 제게 묻더군요. 누구였어? 기훈이 그랬구나. 무슨 얘기했어? 후회한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그 애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난 내 마음 지키고 싶어. 나도 이제 좀 편히 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며 살자. 며칠 뒤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장문의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결국은 후회하실 거예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내가 해봤던 감정이었고 지금은 끝난 감정이었습니다. 더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중심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집에서 연락이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들 가족은 자주 내려왔고 큰 손주도 저를 볼 때마다 껴안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그 따뜻한 미소 하나에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큰 손주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준서는 언제 또 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아마도 한참 뒤에 올지도 모르지.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았고 더는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나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쌀쌀한 날씨가 전처럼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마당에 감나무 가지가 살랑이는 소리가 아늑하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전에는 그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었죠. 뭐가 부족할까? 무슨 말 한마디가 또 걸리지는 않을까?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도 조용히 밥 짓는 소리도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전부 마음에 쏙 와닿았습니다. 제 인생이 드디어 제 것 같았어요. 요 며칠은 남편과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 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았던 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밤마다 뜬 눈으로 넘긴 기억까지도 하나씩 꺼내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자꾸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자. 우리답게 하고 싶은 대로.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군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그게 참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오래 미뤄뒀던 걸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이었죠. 늘 남들 보내고만 있었던 그 여행이요. 산책을 나갔다가 마을회관 앞에 붙어 있는 부부 여행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웃고 말았어요. 우리 나이에 뭔 여행이냐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차 한 잔 마시며 다시 보니까 자꾸 그 글자가 마음속을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남편은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웃으며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히 챙겼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여벌 옷 몇 벌, 그리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우리 둘의 오래된 손편지 한 묶음도 함께 넣었죠.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위로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돌려주는 길 같았습니다. 기억 속의 상처들도 이 풍경에 묻혀 흘러갈 것 같았고 마음속 앙금도 함께 씻겨 내려갈 것 같았어요. 여행지에서는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셨고 시장에서 처음 보는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바람이 참 따뜻하더군요. 그 바람 속에서 제가 웃고 있는 걸 오랜만에 거울로 봤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토록 웃음이 어색했던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도 있다는 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땐 마치 새 집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 다녀왔다. 그래. 나 이제야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모든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며칠 후 큰아들네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성찬이는 또 한 뼘 자란 모습으로 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왔어요. 감 열렸죠? 그래. 열렸지. 감나무가 성찬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마당에서 감을 따고 함께 저녁을 먹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부엌을 오가며 살뜰히 도왔고 큰아들은 남편과 함께 오래된 벽지를 손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성찬이와 나란히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할머니, 나 크면 이 집에서 살 거예요. 감나무도 지킬 거고요. 그래. 그럼 할머니는 매일 밥 해줄게. 그렇게 대답하면서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란 걸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웃어주고 손 잡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족이란 걸 저는 이제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는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얻지 못한 마음에 기대지 않았고 상처 주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로웠고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누굴 위해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을 위해 사는 시간.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머무는 이 집에서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